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십 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명함 한 장 남지 않은 지갑을 열었을 때,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느낌.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뜸해지고, 거울 속 내 얼굴마저 낯설어질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23년 전, 1801년 겨울, 한 사내가 서울 마포나루에서 작은 배에 몸을 싣습니다. 정약용, 당시 나이 45세,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22세의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암행어사 곡삼부사를 역임한 누구나 부러워하는 관직의 길을 걷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집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죄목은 사학죄인,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는 전남 강진이라는 곳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배가 한양을 떠나며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두 아들은 아직 어리고 늙은 어머니는 병들어 계시고 형 정약전은 또 다른 섬으로 유배를 떠나고, 이것이 끝인가? 그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그 강진에서 무려 18년을 보냅니다. 18년. 우리로 치면 50대의 유배를 갔다가 70세가 되어서야 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18년 동안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좁고 누추한 방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유배지에서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학자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절망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223년 전 강진이라는 작은 유배지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가, 당신의 질병이, 당신의 외로움이 벌이 아니라 신이 준 안식년이자 당신만의 500권을 쓸 시간이라는 것을. 1801년 11월, 정약용은 강진 땅을 밟습니다. 한양에서 이곳까지 걸어서 보름. 발은 부르트고 몸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주막집 헛간이었습니다. 소주방, 술을 빚던 곳간, 겨우 4평 남짓한 공간.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펴고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름이면 후텁지근한 열기가, 겨울이면 뼈를 애는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이불 하나에 의지해 잠을 청했습니다. 45세. 몸은 이미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였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눈은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50대가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 그 느낌을. 정약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편히 쉴 곳도 따뜻한 약 한 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의 부재였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지 한 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대감, 정어르신, 그를 부르는 목소리로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막,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사학죄인과 말을 섞으면 우리도 화를 입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망간다. 마치 내가 호랑이라도 되는 양.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은퇴하고 나서 동창회에 나갔는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 느낌. 아, 그분, 이제 은퇴하셨지? 그 한마디로 정리되어 버리는 당신의 수십 년 경력. 명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씁쓸함. 정약용이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죽음.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학연 12살, 작은아들 학유 10살. 아직 아버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유배지에 있고 어머니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양용의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70평생을 효자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손 한 번 잡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라는 더 먼 섬으로 유배를 갔고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박해 때 순교했습니다. 정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정약용에게는 수많은 벗이 있었습니다.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선비들. 하지만 유배를 간 뒤 그들 중 단 한 명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내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사학제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면 자신도 화를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정약용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가? 그는 밤마다 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시 한 편을 씁니다. 절도음, 절의 고도의 노래. 섬이 바다 가운데 있으니 물결은 아득하고 달빛은 차가운데 기러기 소리만 들리네. 살아서 무엇하랴, 죽어서 무엇하랴. 이 몸이 돌아갈 곳 하늘 끝에 아득하네. 살아서 무엇하랴, 죽어서 무엇하랴.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여러 차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강물에 몸을 던지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그는 강진천 다리 위에 여러 번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건강검진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거울을 보니 주름만 가득할 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 말입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모두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실존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 정약용은 바로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45세. 인생의 한창 때.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것은 4평짜리 헛간과 끝없는 적막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강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만의 강진. 은퇴라는 강진, 질병이라는 강진, 고독이라는 강진.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결정.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배 2년차. 1803년 봄. 정약용은 여전히 그 좁은 소주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책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촛불 아래 밤늦도록 글을 쓰는 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약용은 그 2년 동안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걸까요?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나를 이곳에 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저 자기 위안처럼 보입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막연한 말로 현실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꿔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의 의미를 바꿔라.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전환이었습니다. 재정의. 강진이라는 곳을, 유배라는 상황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있었다면 나는 끝없는 정치 싸움과 관료들의 시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관청 일에 시달리고 술자리와 인사치레에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버림받음으로 보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으로 보면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병을 끝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병을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삶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보면 그것은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다. 나는 이곳에서 진짜 학자가 되겠다. 그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아침 조회에 참석하고 공문서를 처리하고 민원을 듣고 보고서를 쓰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늘 이것이 아쉬웠습니다.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백성들이 더 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진짜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에 있을 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시간만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직무사. 생각하면 사특함이 없다. 이것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생각은 나를 살린다. 생각은 고통을 이긴다. 생각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선배 학자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메모했습니다.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정말 옳은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강진이라는 유배지를 여유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유당. 함께 머뭇거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약용은 시경의 한 구절에서 이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하고하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다. 서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강진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진리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승진하고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멈춰야 할 때가 옵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나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누구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할 시간입니다. 평생 달려오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정약용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하루 일과표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세면 새벽 4시 반 독서 시작. 아침 8시 아침 식사 아침 9시 글쓰기 시작. 낮 12시 점심 식사 오후 1시 산책하며 사색. 오후 2시 다시 글쓰기 저녁 6시 저녁 식사. 저녁 7시 독서 밤 10시 취침. 매일 똑같은 루틴.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는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시간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은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시간은 나의 편이 된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몰두하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시간은 당신의 편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한 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하루에 10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났을 때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경세유표 마이너스 나라를 다스리는 법 목민심서 마이너스 목민관의 자세 흠음신서 마이너스 형벌과 법률 그리고 수백 권의 경전 해석서와 시문집.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에 10장씩 18년을 쓰면 10장 곱하기 365일 곱하기 18년은 65,700장. 원고지로 치면 이 정도 분량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매일 조금씩 하면 가능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일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모이면 큰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당신에게도 18년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50세라면 앞으로 30년, 60세라면 앞으로 25년, 70세라면 앞으로 15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500권을 만들 건가요? 물론 꼭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의 정원일 수도 있고, 당신만의 그림일 수도 있고, 당신만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생각을 멈추지 말라. 생각은 나를 살린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유배 초기에 절망적이던 정약용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약용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와 나눴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는 편지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5년 겨울, 정약용은 한양에 있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큰아들 하견은 16, 작은아들 하규는 14살. 사춘기 한가운데 있는 나이입니다. 아버지는 유배지에 있고 집안은 역적의 가문이 되었고 친척들도 모두 피해 다니는 상황. 이 아이들은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저 애들 천주교 집안 아이들이야. 정약용은 그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들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편지였습니다. 그는 수백 통의 편지를 아들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을 모은 책이 바로 계자서입니다. 자식을 경계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집안은 망하고 아버지는 유배지에 있고 사람들은 너희를 피한다. 하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이 너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 수 있는지 말이다. 세상은 너희 집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너희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너희 명예를 빼앗아 갈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머릿속의 지식이다. 너희 마음속의 인품이다. 이것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200년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쓴 편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은퇴하면서 직위를 잃었고, 나이 들면서 건강을 잃었고, 친구들이 떠나면서 관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인품.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계속해서 씁니다. 하견아, 하규야. 너희는 매일 책을 읽어야 한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다. 매일 한 권씩 읽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매일 몇 줄이라도 반드시 읽어라. 그리고 읽은 것을 반드시 바뀌어 쓰고 생각한 것을 기록하라. 이것이 정약용의 학문 방법이었습니다. 초서법. 읽고 바뀌어 쓰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읽기만 하면 잊어버린다. 하지만 쓰면 남는다. 그리고 생각하면 내 것이 된다. 그는 실제로 수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모두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의 필사 노트는 수백 권에 달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손으로 직접 쓴 글씨들.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타이핑하면 될 텐데 왜 그는 그렇게 힘들게 손으로 썼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쓸 때 생각이 따라온다. 타이핑은 빠르지만 생각은 얕다. 손으로 쓸 때는 느리지만 생각이 깊어진다. 현대 뇌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손으로 쓸 때 우리 뇌는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높아집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노트를 한 권 준비하고 그날 읽은 책에서 중요한 구절을 바뀌어 쓰라. 그리고 그 아래 내 생각을 한 줄이라도 쓰라.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너의 책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료하다면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무언가를 기록하십시오. 오늘 읽은 책의 한 구절,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떠오른 생각,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책입니다. 당신만의 목민심서입니다. 정약용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1810년 그는 아들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학연아, 학유야. 너희는 혼자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친구를 사귀고 함께 공부하라. 혼자 공부하면 편협해진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너희 친구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너는 친구가 모르는 것을 안다. 서로 나누면 둘 다 성장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정약용 자신은 유배지에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립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강진에 있는 동안 그는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에 대단한 학자가 있다. 그분의 학문은 한양의 어떤 학자보다 깊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종진, 이학래, 황상. 이들은 강진 지역의 젊은 선비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책을 읽고 오후면 함께 토론하고 저녁이면 함께 시를 지었습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나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가르침은 배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 배울 것도 가르칠 것도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주에게, 당신의 이웃에게, 당신의 후배에게, 그리고 놀랍게도 가르치는 과정에서 당신 자신이 더 성장합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정약용은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세유표와 목민심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목민심서는 정약용의 대표작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무려 48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관이 해야 할 일을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율령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거두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그는 더 이상 관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관리가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의 마음에 대한 책을 쓴 걸까요? 그는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더 이상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하지만 나의 경험과 생각은 기록할 수 있다. 언젠가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백성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직접 할 수 없어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에 서지 못해도 뒤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당신의 지혜를 전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정약용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특별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1812년 그는 손주들을 위해 아학편이라는 책을 씁니다. 어린이를 위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는 한자 공부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의 예절, 사물의 이름, 동식물의 종류까지 어린이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백과사전을 만든 것입니다. 직접 가르칠 수 없으니 책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에 서문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이 책은 남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할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유배지에서 손주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는 이렇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글로, 책으로. 이것이 정약용의 구체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손을 움직였습니다. 붓을 들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결과가 500권이 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500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만의 정원, 당신만의 그림, 당신만의 요리, 당신만의 노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입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강진 18년을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절망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나아갔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현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강진, 여러분의 유배지, 여러분의 여유당을 찾기 위해. 자, 이제 우리는 223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오늘로 돌아왔습니다. 화면 앞에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강진에 있습니까? 혹시 은퇴라는 강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십 년을 다닌 직장에서 물러났을 때,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지고 출근할 곳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강진입니다. 혹시 질병이라는 강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검진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때,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당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인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강진입니다. 혹시 고독이라는 강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서 집이 텅 비었을 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질 때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인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강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강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유배는 벌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은퇴를, 당신의 질병을, 당신의 고독을 다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것은 벌이 아니라 신이 준 안식년이라고.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강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하루 30분의 사색 시간을 만드십시오. 정약용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당신도 매일 3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느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나?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쁨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생각의 힘입니다. 둘째, 노트 한 권을 시작하십시오. 정약용의 초서법을 기억하십니까? 읽고, 베껴 쓰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노트를 한 권 사십시오.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공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줄이라도 쓰십시오. 오늘 읽은 책의 구절, 오늘 나눈 대화의 한마디, 오늘 마음에 든 풍경,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쓴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줄이면 1년에 365줄입니다. 10년이면 3650줄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책입니다. 당신만의 목민심서입니다. 손으로 쓰십시오.
컴퓨터가 아니라 펜으로 쓰십시오. 정약용이 말했듯이 손으로 쓸 때 생각이 따라옵니다. 셋째, 한 사람에게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있다면 손주에게, 이웃이 있다면 이웃에게, 후배가 있다면 후배에게 당신의 50년, 60년 인생 경험을 나누십시오. 나는 가르칠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 문제 해결하는 법. 당신은 30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 키우는 법, 어려움 극복하는 법, 관계 유지하는 법. 그것을 나누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대방도 배우지만 당신도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이 경험했던 것처럼 가르침은 곧 배움입니다. 넷째, 당신만의 여유당을 만드십시오. 여유당 기억하시죠? 함께 머뭇거리는 집,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곳. 당신에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꼭 물리적 공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의 작은 책상 하나, 베란다에 의자 하나, 공원에 벤치 하나. 당신이 혼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곳을 당신의 여유당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그곳에 가서 30분을 보내십시오.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당신의 피난처이자 창조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다산초당이 그랬던 것처럼. 다섯째, 루틴을 만드십시오. 정약용은 18년 동안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독서, 글쓰기, 산책. 당신도 루틴을 만드십시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무료함입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으면 하루의 구조가 생깁니다. 아침 7시 기상, 아침 7시 반 산책, 아침 8시 조식, 아침 9시 독서, 아침 10시 글쓰기, 낮 12시 점심, 오후 2시 취미활동, 오후 4시 사람 만나기, 저녁 6시 저녁 식사, 저녁 8시 가족 시간, 밤 10시 취침.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1년, 2년, 3년. 그것이 쌓여서 어느새 당신은 놀라운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정약용의 500권처럼. 여러분, 이 5가지를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생각하고 하루 한 줄 쓰고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당신은 당신만의 500권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도 18년 동안 수없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책을 써서 뭐하나? 어차피 아무도 읽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그 결과는 200년 후까지 남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노트 한 권을 사십시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의 여유당, 2025년 12월 29일 시작. 그것이 바로 당신의 500권의 첫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50대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60대는 쇠퇴가 아닙니다. 당신의 70대는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45세에 유배를 갔지만 63세에 해배되어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12년을 더 살면서 그는 계속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죽지 않으셨다. 선생님은 책으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정말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약용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책을 읽고 그의 삶에서 배우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노트, 당신이 나눈 이야기, 당신이 가르친 사람들. 그것이 당신을 불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숫자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50세라면 앞으로 30년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쓰면 1950줄입니다. 원고지로 치면 약 5,000장입니다. 책으로 치면 50권 분량입니다. 당신이 지금 60세라면 앞으로 25년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쓰면 9,125줄입니다. 책으로 치면 40권 분량입니다. 당신이 지금 70세라면 앞으로 15년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쓰면 5,475줄입니다. 책으로 치면 25권 분량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약용의 500권과 비교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여정을 모두 따라왔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전환을 거쳐 창조로 나아가는 여정.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최후의 메시지. 1836년 2월 22일.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유배에서 풀려난 지 1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경과 하규. 이제는 50대가 된 그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다. 이제 후회는 없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진에서 온 제자들, 한양의 선비들,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 글로 가르쳤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학자였습니다. 선생님은 절망 속에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책들은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는 모든 관리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경세유표는 나라를 개혁하려는 이들의 지침서가 되었고, 흠음신서는 법을 공부하는 이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강진의 좁은 방에서 촛불 아래 홀로 쓴 그 글들이 조선 전역에, 그리고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불멸을 만들었다. 18년의 유배라는 고통의 시간이 500권의 책이라는 영원의 유산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절망스러울수록 그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약용은 대단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천재가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절망했고 좌절했고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매일 한 줄씩 썼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18년 후 500권이 된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고, 기록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면 됩니다. 10년 후 당신은 돌아보며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해냈구나.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고, 질병은 종말이 아니었고, 고독은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모두 당신의 여유당을 짓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정약용은 2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수록 생각을 멈추지 마십시오. 생각은 당신을 살립니다. 생각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생각은 고통을 창조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그가 18년의 유배 끝에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그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화면 앞에 당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당신, 은퇴 후 막막함을 느끼는 당신, 질병과 싸우고 있는 당신, 외로움에 지쳐 있는 당신.
정약용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500권을 쓸 시간입니다. 당신의 여유당을 지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불멸을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노트 한 권을 펴십시오. 그리고 첫 줄을 쓰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떠오른 생각, 오늘 보고 싶었던 사람. 한 줄이면 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500권의 시작입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여유당의 주춧돌입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불멸의 첫 걸음입니다. 정약용은 75년의 생을 마감하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여유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강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쓸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생각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록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아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불멸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처럼 어려울수록 생각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산 정약용이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